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의 맹렬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오늘은 5.16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학규 역사 이야기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작 역사 이야기꾼 김학규입니다. 오늘이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있은 지 이제 6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이 한국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후퇴시킨 출발점이 바로 이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암울한 박정희 시대를 끝낸 사건은 이제 1979년 11.6 사건인데,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우리 동네 대방동에 살았던 군인들이 좀 가담을 제법 했던데요. 그 대방동 주변이 이제 공군본부, 해군본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부대도 많이 그렇죠. 있는 곳이었고요. 이 주변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많이 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김재민 중령, 그리고 박정희 정권을 끝낸 11.6 사건의 주역, 그 중앙정보부의 그 박선호 의전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방동에 살았죠. 11.6 사건 이야기를 좀 먼저 이렇게 해보죠. 그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오른팔과 왼팔이 바로 박흥주 대령하고 박선호 의정과장이죠. 2020년 1월인가요? 그때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1.6 사건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화는 재밌던데 천만 관객 동원을 좀 아깝게 놓쳐갖고 아쉽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이 박선호 의정과장의 그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인상적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때 중앙정보부의 의정과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박정희의 이제 술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민망하지만 박정희를 시중들 여성들을 준비하는 일종의 채용사 역할이 바로 박선호의 임무였었던 거죠. 그렇죠. 이 박선호가 이제 당시에 중학생 딸을 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선호는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 몇 차례 이제 사퇴의 뜻을 이제 피력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관인 김재규가 조금만 참자 뭐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바람에 이 유신의 종말을 알리는 그 11.6 사건의 한복판에 이제 서게 됐던 거고요. 이 김재규는 이제 박정희를 사살한 후에 그 궁정동 안가 별실로 미리 불렀던 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김정섭 제2차장보 그리고 이제 박흥주 이제 수행비서관하고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었던 건데요. 이 박선호는 이제 같이 이동하지 않고 이 궁정동 안가에 이제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방동 집에 가서 아이들을 차로 태워서 이제 방배동 처갓집에 데려다 놓은 후에 다시 이제 궁정동 안가로 이제 돌아왔었다는 거고요. 근데 새벽에 이제 남산 중앙정보부 본청으로 이제 가보니까 사태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됐구나. 막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방배동 처갓집으로 가서 이 마지막 인사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궁정동 안가로 이제 돌아왔다 이런 거니까요. 아주 복잡한 그날의 이동 막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와서 보니까 또 남산에서 찾는다 뭐 이런 얘기 들려가지고 남산으로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기 중이던 계엄군한테 결국엔 체포되는 거죠. 와,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박선호 그 과장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하고. 박선호는 이 재판 받으면서도 박정희를 시해했던 그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면서요. 그 박선호가 이제 군사법정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직접 민주회복을 건의하시다 안 되고 마지막으로 부산까지 가셔서 실제 현장을 목격하고 오셨고 또한 부산 같은 상황이 서울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막지 못할 때는 옛날에 4.19는 어린애 장난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부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심으로써 이번 일을 행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갈망했던 민주회복은 10년 내지 20년은 앞당겨 놓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후 진술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김재규하고 자신들이 했던 거사는 민주주의를 위한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후회는 없다. 뭐 이런 걸로 들리네요. 그렇죠. 당시에 녹음 내용이 요즘 유튜브에도 공개돼 있어요. 당시 군인들이 재판 과정을 도청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중간에 김재규의 발언 이런 걸 들으면서 녹음하던 사람들이 김재규가 정말 애국자네 막 이러면서 감탄하는 장면 이런 것도 같이 녹음이 돼 있는. 진짜요? 예, 이게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진짜 봐야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박정희 시대는 끝났는데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그 박정희 시대를 열었던 그 5.16 군사 쿠데타 그때로 이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쿠데타에 가담했던 그 많은 군인들 중에 육사 9기생이죠. 그 김재민 중령이. 구기생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 김재민 중령이 이때 당시 5기와 8기가 중심이 되었던 그 5.16 군사 쿠데타에서 큰 역할을 했었다면서요? 그 김재민 중령도 이제 대방동에 살았었는데요. 뭐 대방동 산 58에 7번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딘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박치옥 제1공수특전단 단장 그 밑에서요 특전사 멤버였던 거죠. 부단장을 맡고 있었던 거고요. 가만. 제1공수특전단이라면 그 5.16 그 쿠데타가 성공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부대잖아요. 그렇죠. 그 박치옥의 제1공수특전단이라는 게 이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한강을 건너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강을 건너서는 이제 장면 당시 총리가 반도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가장 먼저 장악을 했고 또 남산 KBS 방송국, 방송국을 장악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걸 장악한 것도 제1공수특전단의 역할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쿠데타를 일으키 3일 전쯤에 5월 13일 날이요. 이 대방동 김재민 중령의 집에서 이 주요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하는데요. 이 제1공수특전단의 핵심 멤버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차지철, 당시 이제 대위였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중대장급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장면 총리는 어떻게 체포할까? 뭐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 호텔 점령 계획 이런 걸 이제 수립을 했는데 그 수립한 장소가 김재민 중령 집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구나. 와, 진짜 그러면 이 김재민 중령의 대방동 집이 그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의 아지트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와, 이런 역할을 해서 그 5.16 쿠데타가 성공한 후에 그 육사 9기생으로 유일하게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최고위원 겸 그 법사위원으로 활약을 한 건가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극적 반전요? 이 박정희가 이제 처음에는 장도영을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까지 이제 앉히는 건데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도영 일파 반혁명 사건 뭐 이런 걸 조작을 해서 다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장도영과 주요 관련자들의 고향이 평안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장도영 일파를 체포한 그 작전을 텍사스 터벌 작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더라고요. 평안도가 텍사스. 어쨌든 장도영은 그때 당시 말씀하신 대로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이제 쿠데타 후에는 군사정변의 영수로 추대됐었지만 그 쿠데타 세력에게는 언제든지 쫓아낼 그런 한마디로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결국 뭐 제거된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김재민 중령도 사건 관련자로 이제 지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결국에는 징역 10년 이렇게 언도받는데요. 이 정도영 일파 반혁명 사건 이 공소장을 보면요, 김재민 중령의 그 대방동 전셋집 여기가 또 반혁명 음모를 꾸민 장소로 등장을 해요. 가만. 그 전에는 거기서 이제 군사 쿠데타를 그 주요 뭐 작전을 모의했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반혁명을 모의했던 장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가만. 그 장도영 반혁명 사건이 그 1961년 7월쯤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2달 만에 이 집의 신세가 바뀐 거잖아요. 2달도 안 돼서. 야, 정말. 좀 황당한데요? 이렇게 된 게. 그럼 그 집에서 도대체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이 김재민 중령이 이제 대방동 그 전셋집에서 부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가 이제 김경식, 김병현 이 두 사람한테
이 혁명정부 내에서 네. 이 황해도, 평안도 이 세력들이 또 하나의 세력인 함경도와 그 이남 세력하고 네. 파벌이 이렇게 네. 형성돼 있는데 네. 중간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여론이 자꾸 왜곡되고 이 모략이 생기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중간 책동문자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을 네. 없애야 한다. 그래야 이게 혁명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일개중대를 이제 포섭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찬동을 이끌어냈다. 그렇구나. 하긴 그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사실은 단일한 세력은 아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주류 세력도 사실 만만치 않아갖고 박정희하고 김종필 세력은 이후에도 걸핏하면 이 반혁명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어제 혁명 동지를 이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뭐 이 사건도 그렇게 일어났던 10여 건 정도 되잖아요. 그 반혁명 사건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김재민 중령은 10년간 감옥살이를 결국 한 거예요? 이게 사건을 조작한 거잖아요. 네. 박정희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10년간 감옥살이를 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김재민 중령은 다음해 5월 네. 이 장도영, 박지옥, 문재준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 형집행 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김재민은 유업센터 감사 그리고 뭐 조폐공사 이사 뭐 이런 것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5.16 그 민족상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5.16 민족상이라는 걸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재단?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그 5.16 민족상 재단의 마지막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 또 이 김재민 중령이에요. 그렇구나. 와, 결국 이 박정희 세력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파들을 제거를 했고 결국은 유신 체제까지 딱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신 체제 그 안에서도 이 박정희를 따르는 이인자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경호실장을 했던 그 박정규, 그리고 보안사령관이었던 김재규, 그리고 수경사령관 윤필룡이 박정희 체제를 떠받치던 그 실력자들이었는데 이 박정희가 바로 이 사람들을 적당하게 견제시키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게 하면서 일종의 그런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후락은 이제 급이 다르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리고 오히려 이후락은 그 김종필하고 경쟁하는. 그렇구나. 당시에 김종필이 총리였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중에서도 그 윤필용 그 설한 사건이 이 무렵에 일어난 걸로 아는데 이 윤필용도 대방동에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1973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아주 뭐 유신 체제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 수도경비사령관을 이제 맡고 있었고 이 용마산 남쪽 자락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이 1973년 4월에 한 술자리에서 서로 술 마시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윤필용이 이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한테 형님 그러면서 뭐 각하께서 연로하시니까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이 좀 후계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박정규, 그 당시 이제 경호실장 귀에 들어간 거고요. 이 박정규가 이제 박정희한테도 보고를 했겠죠. 그렇겠죠. 이게 난리가 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필용이 이제 쿠데타 모의 혐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되는 거죠. 아니 저게 쿠데타와 모의 혐의일까? 그냥 덕담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참. 근데 박정희로서는 이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육군본부 뭐 보통 군법회의에서 해부되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쿠데타 혐의는 벗어긴 했는데요. 이 업무상 횡령,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뭐 군무 이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 항목의 죄목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이제 강창성이 수사를 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려 징역 15년형 연도를 받고 또 벌금, 추징금 해가지고 2,600만 원.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선고를 받는 거죠. 와, 진짜 이 사건을 보면 박정희에게 밑보이면 결국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건 애초에 힘들다 이런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윤필용도 그렇고 이 박정희의 측근들 모두 권력에서 결국은 나중에 다 제거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박정희 자신도 결국은 부하의 손에 암살을 당했고 그렇게 보면 이 쿠데타로 시작된 권력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예, 또 윤필룡이 그 한화의 뒷배 역할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한화의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각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엔 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렇죠. 이 윤필룡을 또 살려주고 그랬다는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쿠데타 이야기하면 이제 요즘 들으면 다 옛날 이야기 같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겠는데요. 남의 나라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불과 5년 전, 5년 2017년 예. 촛불 항쟁 시기에 예. 사실은 그 당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예. 이 국군 기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쿠데타 맞아. 계획을 세웠었다는 예,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무사 사령관 했던 놈이 예. 그 미국 좀 가서 숨어버려가지고 좀 안 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예.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 절대 쿠데타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칠 수 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건 오직 민주시민, 예. 우리 국민들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도 꾸준히 하고 네. 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 향상, 소양 뭐 이런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은 이 대방동에 살았던 그 5.16 쿠데타의 주역에서 반혁명 음모 사건의 주역으로 전락했던 김재문 중령, 그리고 설화 사건의 주인공인 윤필룡, 그리고 12.6 사건에 가담했던 박선우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